갑자사화를 통해 절대 권력을 쥐게 된 연산. 연산은 이후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유교식 절차들을 없애버리는데요. 신하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장례식 절차도 폐지해버리죠. 자, 이제 권력도 쥐었겠다. 귀찮은 것들도 다 없앴겠다. 연산은 마음껏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궁궐을 화려하게 꾸미고 금표를 지정해 왕의 직할지를 넓혔으며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기생을 뽑아 화려한 잔치를 즐겼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 중 유독 연산에게 총애를 받던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장녹수입니다. 그녀는 천민 출신인데다 유부녀에 자식도 있고 나이도 연산보다 2살 많은 30이었으나 빼어난 애교와 연산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매력을 통해 연산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자,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연산. 하지만 슬슬 그의 왕권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연산군 10월 7일 어느 날 연산에게 한글로 쓰인 익명서 한 장이 보고됩니다. 지금 우리 임금은 신하를 파리 잡듯이 죽이고 여색을 밝히는데 절도라고는 없으니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이를 본 연산은 의심되는 자는 모조리 잡아다 철저히 조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범인을 잡아야 할 것이야. 또한 이제부터 한글 사용을 금지하라. 한글로 주석을 단 책은 전부 불태워버리고 앞으로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금지하라. 이때부터를 한글의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뒤로 2년밖에 안 되어 연산은 폐위되었고 이 기간에 언문으로 역사서를 펴내기도 했으니 암흑기라고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튼 연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년쯤 지나서 또 다른 익명서가 발견되는데요. 임금을 죽이는 일은 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으니 가엾은 백성들아 어서 나의 의병을 따르라. 이것은 반드시 유생에 지실 것이니 성균관에 명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하라. 하지만 이번에도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합니다. 안 그래도 더 이상 쓸 패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연산은 이렇게 익명서가 발견되기 시작하니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연산 12년 5월 연산은 금표 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자객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란 연산.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황새였는데요.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연산은 전국의 황새를 전부 잡아다 올리라고 명하여라.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라고 명합니다. 불안한 연산은 계속해서 경호를 강화합니다. 경호 인력을 늘리고 이들의 무장과 훈련을 점검하였으며 밤에 행차할 때는 가마 앞 뒤로 3겹이나 호위를 둘렀는데요. 또한 궁궐로 들어오는 각 문의 수비병을 비상체제 때처럼 늘리고 정예병 2만을 따로 편성하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산의 불안한 마음은 관료들을 대할 때도 나타나는데요. 연산은 바로 이 시기에 관료들이 가마를 매게 했으며 왕 앞에선 모든 관료가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자꾸 관료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사모 앞뒤에 충성자를 새기게 하는 등 자꾸 이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게다가 이런 불안한 내면을 표출하듯 연산은 더욱 가학적으로 변하는데요. 김처선이라고 세종 때부터 연산 때까지 총 7명의 왕을 섬겨온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종의 총애를 받아 정이품, 자헌대부에까지 올랐으며 연산에게도 크게 신임을 받던 자였는데요. 그런데 연산 11년 4월 어느 날 연산과 술자리를 갔던 김처선은 더 이상 연산의 타락을 지켜볼 수 없었는지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을 합니다. 저는 일이 늘도록 여러 임금을 섬겨왔고 경소와 사서에도 어느 정도 능통하지만 제가 아는 임금 중 요사이 전하와 같은 임금은 없사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연산은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 김처선의 팔다리를 베어버렸는데 김처선이 그 와중에도 끝까지 간언하자 연산은 결국 화를 쏘아 그를 죽여버립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연산도 끝이 다가온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고작 일주일 전인 연산 12년 8월 23일
여인들을 거느리고 잔치를 벌이던 연사는 갑자기 슬피 울며 탄식하는데요. 이제 태평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어찌 갑작스레 병고가 생기겠냐마는 만약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듯 연산의 절대 권력은 연산이 폭정과 사륙으로 억누르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폭정을 멈출 활시위가 당겨지는데 연산 12년 8월 17일 남해의 유배당에 있던 이장곤이란 자가 유배지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장곤의 아버지는 과거 어우동편에서 나왔던 이승원이란 자로 그는 성균관 수석입학자의 활쏘기에도 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았음을 증명하듯 이장곤은 문과에 장원급제했으며 체격도 크고 활쏘기에도 능해서 문관들끼리 벌이는 활쏘기 시합에서 항상 1등을 했는데요. 따라서 관료들 사이에서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소문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이장곤이 왜 남해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냐 하면 하필 그를 천거한 자가 이극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극균은 이세좌의 삼촌이었는데 이세좌는 바로 연산의 어머니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간 장본인이었죠. 따라서 연산은 이세좌를 죽이고 이세좌로 엮어서 이극균도 죽이고 또 이극균과 관련 있는 자들은 전부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남해에 유배당한 이장곤. 그런데 연산이 유배 보낸 수백 명의 관료 중에 여태 단 한 명도 유배지에서 탈출한 자가 없었는데 하필 문무에 출중한 이장곤이 그것도 처음으로 유배지에서 탈출하자 순식간에 장안에는 이장곤이 세력을 모아 반역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가득 찹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더 이상 연산의 폭정을 참을 수 없어서 반란을 모의하고 있던 자들이 이장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들리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스물스물 여기저기서 반란의 세력들이 집결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원에서는 김죽손이란 자를 중심으로 반란 세력이 모이고 있었고 경상도에서는 조숙기라는 자가 반란을 모의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도성에서는 박원종과 성희안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장곤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 로맨스를 나누고 있었고 조숙기의 음모는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김죽손도 세력을 모으던 중 이탈자가 나와 벽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하지만 도성에서 반란을 모의하던 박원종과 성희안이 마침내 봉기에 성공하여 연산을 왕위에서 몰아내는데 다음 시간엔 연산군 마지막 편 중종반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잠깐 영상이 짧아서 아쉬우니 조금만 추가를 해볼까요? 앞서 연산은 시를 참 좋아한다고 했죠? 연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기 3달쯤 전에 본인의 최후를 예감했는지 이런 시를 씁니다. 명예를 구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모름지기 자주 술에 취하여라. 이 세상 한번 떠나면 황천객을 명키 어렵나니. 반란의 주역은 성희안과 박원종 그리고 유순정 이렇게 3사람입니다. 훗날 중종 때에 사람들은 이 셋을 3대장이라고 불렀는데요. 먼저 성희안은 명문가 출생에 성종에게도 총애받던 신하였습니다. 성희안은 연산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승승장구하여 종이품 2조 참판에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성희안은 연산이 사냥을 할 때 실수를 해서 좌천당했는데 얼마 안 있어 연산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하자 임금은 본래 맑고 깨끗한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썼다가 비꼰다며 종구품으로까지 좌천당합니다. 그 후 2년 가까이 연산이 부르지 않자 더 이상 연산의 치하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성희안은 같은 동네에 살던 신윤무를 찾아가 반란을 일으키자고 제안하는데요. 신윤무는 연산의 총애를 받던 무관으로 당시 종삼품, 군자부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신윤무가 반란에 참여한 걸까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미 이때쯤엔 연산의 치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연산은 측근도 하루아침에 내치는 변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산의 총애를 받던 자들도 연산을 믿을 수 없었으며 이미 상황이 이 지경이니 연산의 집권이 오래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자들이 많았죠. 아마 신윤무도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고 반란에 가담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윤무를 설득한 성희안은 이번엔 그에게 박원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지금 조정 안팎의 모든 이들의 마음이 이미 왕에게서 떠나갔으니 조만간 반란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오. 또 문무를 겸비한 이 장군이 이미 유배지를 탈출했다고 하니 그가 세력을 모아 도성으로 쳐들어온다면 분명 우리는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조정도 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니 서둘러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지 않겠소. 맞는 말이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움직입시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중종반정의 희한한 특징은 바로 대부분의 가담자가 연산의 총애를 받던 이들이란 겁니다. 굳이 반란을 일으킬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서 말한 성희안밖에 없었는데요. 성희안을 제외한 다른 반란 세력들이 그렇듯 박원종도 연산의 특별한 총애를 받던 인물로 박원종은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처남이었습니다. 형 월산대군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던 성종은 월산이 아들도 없이 죽자 박원종을 월산의 아들처럼 챙겼는데요. 성종은 무관인데다가 글도 모르는 원종에게 개인교사까지 붙여서 글을 가르쳤으며 그를 변방의 장수로 보내본 적도 없으면서 병조 참지, 병조 참의로 승진시키며 군권을 맡겼습니다. 연산은 심지어 성종보다도 더 원종을 총애했는데요. 하루는 경기도 관찰사로 있던 박원종이 금표에 관련해서 연산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김포와 통진현은 이러이러해서 금표에 넣을 수 없으며 백운산 근방도 이런저런 이유로 금표에 넣어서는 안 되옵니다. 또한 광주 관사도 이런 이유로 금표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다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금표에 관해선 절대 양보하지 않던 연산이 박원종의 상소는 들어줬습니다. 이리도 연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박원종이기에 누구도 그가 거사를 일으킬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거사를 일으킨 뒤에는 다른 이유를 붙여서까지 박원종이 연산을 배신한 이유를 찾으려 했는데요. 사관들은 연산군 일기와 중종실록에 박원종이 거사한 이유는 그의 누나이자 월산대군의 부인인 박씨 때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연산은 박씨를 워낙 좋아해서 즉위 초부터 그녀를 극진히 대접하고 심지어 세자의 양육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산이 그녀와 내연관계였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여기에 점점 살을 붙입니다. 박씨는 중종반정 40일 전에 죽었는데 그 이유는 연산의 아이를 임신하자 부끄러워서 약을 먹고 죽은 거다. 박씨는 연산이 간통하여 항상 궁궐에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안 박원종이 분노하며 대체 왜 참고 사는 거요? 그냥 약이나 먹고 죽으시오. 라고 했다. 이렇게 실록에까지 박씨와 연산이 연인 관계였다고 적어놨으니 어느새 이 사실은 박원종이 반영을 도모한 이유로 굳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믿기는 힘든 게 당시 연산은 30세였으나 박씨는 50세가 넘은 나이로 둘은 무려 20살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죽기 17일 전 박씨가 위독하단 소리를 들은 연산은 발령지에 있던 박원종을 불러와 그녀를 간호하게 했는데요. 나이 차도 그렇고 약 먹고 죽었다기엔 이미 17일 전부터 위중했단 사실도 그렇고 또 진짜로 박씨가 연산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연산은 그녀로부터 박원종을 떨어뜨리려 했을 텐데 굳이 발령지에 있던 박원종을 불러들인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녀가 연산의 아이를 임신했단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임용환 박사님은 박원종의 거사 이유가 이미 박원종과 연산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총애받더라도 연산의 폭정에 문제의식을 느낀 박원종은 금표와 관련해 연산에게 계속 간언을 했고 결국 연산도 짜증을 내고 마는데요. 게다가 연산은 얼마 안 있어 박원종을 종일품 지중추부사로 승진시켰는데 말이 승진이지 사실 실권이 없는 직책을 준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연산의 행보로 보아 박원종은 자신도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며
연산의 폭정의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 데다 성희안의 제안까지 받았으니 충분히 반역을 도모할 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순정도 박원종, 성희안과 함께 반정의 3대장이라 불렸는데 유순정에 대한 정보는 자료가 부족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유순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거사를 일으키기로 결심한 반정의 3대장.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장군의 탈출 소식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보고되는데요. 그러자 셋은 이러다 좀만 늦으면 자기들도 연산편으로 분류돼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 거사를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먼저 차기 왕으론 진성대군을 올릴 것을 합의한 반란의 3대장은 동료로는 누구를 포섭할지 의논하는데요. 이때 이들은 임사홍과 신수군을 제외한 모두를 반란군으로 포섭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최대한 반란 세력을 크게 만들어서 반란을 성공시키고 보자는 거죠. 그렇게 반란군들이 여러 대신 관료들에게 사람을 보내 반란 세력에 가담할지를 묻는데 역시 이미 연산의 행동에 다들 질려버린 걸까요? 조정의 모든 대신 관료들은 너도 나도 반란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데요. 그렇게 연산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은 물론이거니와 영의정, 우의정에 심지어 유자광까지 반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연산 12년 9월 1일 밤 마침내 거사를 일으킨 3대장은 먼저 진성대군을 호위하기 위해 진성대군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진성대군은 성종과 자순대비의 아들로 연산에겐 이복 동생인데요. 그런데 곤히 잠자고 있던 진성대군은 갑작스레 군사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는 소리를 듣고는 잔뜩 겁에 질립니다. 왜냐면 진성대군은 반란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거든요. 국조기사라는 야사에서는 이날의 일을 좀 더 재밌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군사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이제 나를 죽이시려는가 보.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목이 베어지기 전에 스스로 자결하는 게 좋지 않겠소? 진정하세요. 군사의 말머리가 집 안쪽을 향하고 있다면 우릴 죽이러 온 걸 테지만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우릴 지키러 온 것일 겁니다. 제가 종을 보내서 확인해보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선 신씨가 종을 내보내 확인해보니 역시나 말머리가 바깥을 향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결하려던 진성대군은 신씨의 지혜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 반란 세력은 임사홍과 신수군을 죽이기 위해 신윤무와 10여 명의 무사를 보냅니다. 이때 이들은 이미 승명패를 구해놨는데 승명패란 왕명을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신하가 지니는 패인데요. 따라서 임사홍과 신수군의 집을 찾아간 이들은 연산이 급하게 명을 내렸다면서 손쉽게 둘을 밖으로 불러내 죽일 수 있었죠. 그렇게 임사홍과 신수군을 죽인 반란군은 이제 군사를 모아 창덕궁으로 진격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연산은 이쯤 불안함을 느끼고 궁궐 경비를 강화했기에 원래대로라면 최소 수백 명이 궁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이미 지휘관이며 승지며 죄다 달아나서 궁궐은 텅텅 비어 있었고 소문을 들은 관료들은 죄다 잠자리를 박차고 나와 반정에 가담했기에 이렇다 할 전투 한 번 없이 게임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창덕궁에 도착한 반란군은 궁궐을 포위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으며 그 사이 연산과 함께 있던 내시도 전부 도망 나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날이 밝자 반군은 내시를 들여보내 연산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연산은 내 죄가 중하여 결국 일이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라. 라고 말하곤 옥새를 내준 뒤 순순히 반군에게 체포됩니다. 뒤이어 박원종 등은 대비전으로 가서 상황을 전합니다. 주상이 크게 도를 잃어 종묘를 맡을 수 없고 전명과 인심이 이미 진성대군에게 돌아갔으므로 모든 신하들이 그 뜻을 받들어 진성대군을 왕위에 올리고자 하니 정컨대 대비마마께 우선 명을 내려주소서. 부득이하다면 어찌하겠소.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성종과 자순대비의 아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입니다. 한편 장녹수와 전비 등 연산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들은 그날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녀들을 끼고 권세를 부리던 자들도 목이 달아났는데요. 연산은 왕자인 군으로 강등돼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보내졌으며 현모양처였던 신씨는 연산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고 세자와 왕자들도 유배보내졌다가 얼마 안 있어 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로부터 고작 2달밖에 안 지난 중종 1년 11월 7일 연산이 위독하다는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어서 의원을 보내 치료해 주어라. 하지만 바로 다음날 이미 연산이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며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연산이기에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잃자 마음의 병을 얻어 금방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한편에선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 누군가 그를 독살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기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잃은 연산의 마지막 유언은 아내가 보고 싶다 였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장장 11화에 거쳐 연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산은 흔히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연산을 폭군이라고 연산이 미쳐 날뛰며 신하들에게 칼부림을 했다고 정리하기엔 너무 단순화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연산은 나름 당시 사회의 문제점이 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힘이 너무 세졌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인맥, 연주를 통해 조정을 장악했으며 안으로는 왕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핍박해 갔습니다. 또한 새 나라가 건국된 지 100년이 넘게 지나자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러 악행이 관습처럼 굳어져 더 이상 죄책감도 없이 이런 악습들을 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산은 패비윤씨라는 최고의 재료를 활용해 선을 넘는 신하들을 숙청하고 패습들을 철폐하려 했지만 문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인파를 대거 없애고 당시 조정의 큰어른이었던 삼정승도 전부 죽여놓고 이들을 대신해 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새로운 세력을 기르지 않았는데요. 또한 연산은 관료들 사이에 낡고 부패한 관습을 없애긴 했지만 그 관습이 만들었던 장점들도 다 없애버렸으니 조정은 혼란에 빠지게 됐죠. 게다가 이런 고민이 무색하게 절대 권력을 쥔 연산은 백성을 핍박하고 폭정을 부렸으니 그는 역사의 폭군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연산만 비난할 수는 없는 게 연산으로 인해 정말 큰 피해를 봤던 자들은 백성이 아니라 관료들이었으며 이들은 연산을 끌어내린 뒤 이전보다 더욱 권세를 부리며 백성을 핍박했죠. 또한 연산이 단순히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폭군이라고 단정하기엔 연산 다음 왕인 중종은 연산보다도 더 많은 관료를 죽였습니다. 중종 시기 백성의 삶은 연산 때보다 더욱 힘들었고 중종은 연산보다 관료도 더 많이 죽였는데 우린 중종을 그저 무능하고 약한 왕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니 이런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산이 죽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턴 연산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른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